HBM4부터는 사실 삼성전자가 정신만 차리면 충분히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E는 베이스 다이를 SK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지만 4부터는 못 만들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미세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 다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경제TV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투자 경력이 그래도 조금 연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뭔가에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여기저기 열심히 말하고 다니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지 않죠. 일단 여전히 지금 뭔가가 답을 쉽게 못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성전자를 이끌어야 하는 한 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리스크,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이제 무죄 같이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등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제 대법원까지 다시 이어지는 그것 때문에 일단 CEO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에 따라 가지고 뭔가 강한 어떤 액션을,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CEO 보좌역으로 있는 그 임원께서도 사실 예전부터 또 되게 굉장히 경영적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사실 HBM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게다가 뭐 어쨌든 비용을 줄이고 당장의 이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M&A나 이런 어떤 이제 투자 활동 같은 경우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순이익을 남기고 당장의 실적, 재무제표에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액션들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오면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HBM4로 넘어갔을 때 그 시대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삼성 갤럭시 S25번이죠. S25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면서 삼성 거를 버리고 이제 퀄컴 거를 넣으면서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얘기인데, 삼성이 이제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칩을 넣지 못하고 이제 물론 이제 퀄컴도 이제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 뭐 스냅드래곤 워낙 좋은 제품인데, 삼성은 원래 이제 본인들의 어떤 기술력을 항상 경쟁을 해왔었는데 다른 회사 거의 제품을 쓰고, 심지어 최근에는 YMTC, 중국의 반도체 회사의 라이센스를 갖다 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휴대폰 사업부도 그렇고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하게 경쟁을 잘 시켜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뭐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혹은 뭐 임원이 짧기 때문에 난 이 기간 동안에 굳이 무리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뭔가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지금 임원 사이에서 이제 헤드급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안타까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적 리스크에서 좀 이재용 회장님이 빨리 풀려나가지고, 좀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건희 회장께서 하셨던 자식이랑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셨던 그 선언 수준의 강력한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결의가 좀 있어야지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게다가 또 외적으로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될 때마다 항상 삼성전자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부분도 많이 아쉽고, 그리고 회사 외적인 어떤 해외 어떤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도 너무 아쉽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삼성전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후에도 선진 기술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당분간 어지간해서는 앞자리를 안 뺏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주 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까지 HBM3E까지의 시기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HBM4인데, HBM4부터는 사실 삼성전자가 정신만 차리면 충분히 뭔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완전히 반도체 자체가 다른 반도체로 가게 되고, 3E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SK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지만 4부터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4가 왜 못 만드냐면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못 해가지고 그걸 이제 TSMC한테 맡겼죠. 그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주면은, 로직 다이를 만들어주면 그 위에 이제 HBM을 쌓는 방식인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 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 다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이부터 시작해서 쌓는 것까지 삼성전자 다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다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이제 TSMC한테 사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우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타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타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SK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이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작년부터도 사실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언제 하냐 삼성전자가. 네,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같이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아직 삼성전자 쪽에 지금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삼성이 뭐 수요를 잡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뭔가 공식 발표가 있어 봐야지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한번 경쟁 구도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앞으로 한 적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진짜 한 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두 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AI는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최근에 AI 붐이 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AI가 거품이 꼈다 안 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품이 껴가지고 단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정말 그 밑에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어떤 이제 파생되는 업종과 테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I라는 테마 그 밑에 냉각, 액침 냉각 기술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 관련도 있고 전선 관련도 있고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AI라는 이 업종 자체가 이미 뭐 완전히 대세를 이끌 만한 미래를 이끌 만한 이제 업종으로 떠올랐고, 거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AI에 들어가는 모든 칩이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상승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느낀 건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서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서로 이제 기술 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기술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최근 딥시크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해줬죠. 다른 거 다 둘째 쳐놓고 일단은 딥시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AI 기능을 보여줬다. 하지만 개발 비용은 일반 미국 기업에 비하면 정말 수십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 우리 설날이었죠. 우리 설날에 완전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버렸고, 우리도 이제 설날 끝나고 진짜 큰일 났네 이랬었던 시기가 사실 불과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 퀄리티. 근데 중국이 높은 퀄리티를 빨리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퀄리티, 그냥 쓸만한 퀄리티를 싸게 많이 뽑아내는 건 정말 잘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싱가포르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을 조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딥시크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호퍼 낮은 모델, 저사양의 호퍼 모델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아닌 거죠. 분명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명히 또 둘러가지고 이제 또 이제 수입이 돼서 아마 중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보고 있고,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이제 화웨이 휴대폰이 굉장히 고성능이다라고 하면서 막 휴대폰을 2번 접어가지고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화웨이 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한 번도 중국에 판 적이 없는데 거기 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화웨이 휴대폰이 과연 삼성이나 애플한테 큰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왜? 화웨이는 일단 뭐 판매량이 얼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이 원활하게 나오는지 일단 그거부터 봐봐라. 내가 봤을 때 생산도 안 된다. 왜냐면 그런 칩이 많아야지 생산이 되는데, 어디서 휴대폰 하나 사와가지고 거기서 SK 하이닉스 칩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아니면 우회 수입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가격이 높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중국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이 공학 쪽, 이제 공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거의 뭐 공대 상위 랭크를 중국 대학교들이 다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공대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는 건 맞긴 맞지만, 기술력과는 별개로 사람이 그 기술을 연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 속도가 올라가는 그 칩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의 칩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가지고도 했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사에서 뭐 하나 걸릴 겁니다. 걸릴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막 모이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AI 업종은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관심사에 있을 것이고, 관심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전기차 연결되죠, 로봇에 연결되죠, 정말 다양한 쪽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AI 쪽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최근에 뭐 AI 관련 주들이 눌렸다라고 하면은
실적 잘 내고 진짜 그 AI 쪽에서 실적을 최소한 그 전체 매출의 40에서 50%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눌림이 있을 때마다 매수 투자 전략 취해보시면은 뭐 5년 만에는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수준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왔다던데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문제는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둘 다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체 매출에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최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문제는 이제 삼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은 이제 최신 반도체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레거시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삼성이 중국에다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쪽에다가 뭔가 거기서 이제 뭘 활로를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내용이죠. 그만큼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또 집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삼성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 건 놔두고, 물론 옛날 거 쓰는 애들한테 팔아야죠. 중국은 이게 팔아줘야 되는데, 놔두고 빨리 초격차라는 이름의 삼성에 걸맞게 이제 빨리 새로운 제품, 신제품, 초격차 기술 있는, 정말 SK하이닉스도 따라오지 못하는, 생각 못하는 그런 기술, 이런 걸 개발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절대 역전하지 못한다, 앞서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자신감 있게.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삼성전자는 그냥 따라잡힙니다. 이미 정말 큰 매출이 중요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중국이 많이 오고 있죠. 상신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옛날 레거시 반도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뭐 생산 공장을 더 증설해가지고 중국이랑 생산으로 붙어보겠다?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성은 그렇게 옛날 거 레거시 가지고 그렇게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당장 너무 매출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제가 바라는 삼성전자의 모습은 레거시 좀 내려가도 새로운 제품에다 투자하고 R&D 비용 늘리고 계속 축적하고, 실적 안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가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레거시 옛날 거보다는 지금 최신 거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분기 두 분기 주가는, 뭐 심지어 1년 정도 주가는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혁신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삼성전자 해야 될 일이고,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해야 될 일인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기들 열심히 해서, 이제 직원들 열심히 해서 이제 올리면은 윗선에서 그냥 잘라버리죠. 무슨 보고서를, 뭐 반도체 회사가 무슨 보고서를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써오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고, 참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그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제 써줘야지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일단 날려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전문가들끼리 지금 보면은 퀄컴이든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젠스당도 그렇고 리사스도 그렇고 반도체 정말 반쯤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기차도 일론 머스크 전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스페이스X 미쳐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지금 반도체 회사고 전자회사인데, CEO는 오케이, 이재용 회장님은 원래 이 네트워크가 뛰어난 분이니까 그거로 이제 장점을 주지만, 그 밑에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좌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든 판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좋은 내용을,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올린다 하더라도, 야, 비용대로 하지 마, 이거 하면 당장 매출 안 나오다 하지 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제가 거기 직원이라 하더라도 난 여기서 일 못하겠다, 짜증나서 SK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넘어갔고, 실제로 중국으로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줘야지 저는 삼성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국의 그 엄청난 생산이랑 붙어보겠다? 이건 정말 아메바적인 발상입니다. 삼성은 그냥 원래 잘하던 대로 치고 나가야죠. 디스플레이 그러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뭐 열심히 중국이 뭐 LCD 따라오고 뭐 LED 따라오고 OLED 따라오면 삼성 뭐 그 뭐 더 대단한 디스플레이 만들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게 원래 삼성전자 해야 될 일이에요. 비싼 걸 팔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좀 오래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같은 것도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붙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뭐 파운드리 사업부 이쪽 레거시 반도체가 중국에서 뭐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나, 정말 아메바적인 발상이고 삼성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좋지 못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주들이 안 진 얼마 안 됐죠. 설마 썰로 남았는데 썰이 아니더라, 이게 팩트더라,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그 의견들을 잘라주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이제 엘리트 직원들입니다. 대단한 직원들이고, 직원들이 이제 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바라는 삼성전자는 그냥 그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테슬라가 그렇대요. 테슬라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는 너희 열심히 일해, 밥 먹어? 그냥 시켜 먹어, 여기서 다 먹어, 그냥 알아서 다 먹는 거 입는 거 회사에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만 일만 해줘, 딱 이거래요. 연봉
인센티브, 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주식만 가지고 있는 직원들 막 초거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엄청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진짜 갈아 넣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조금만 챙겨주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능력이나 인재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관심 가지셔도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뭐 더 이상 터질 게 없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터질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찮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2차 전지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상태일까요? 2차 전지 악재는 뭐 너무 많이 반영돼 있죠. 한 2, 3년 정도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60%, 70%, 80%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참 저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신사임당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 자료 같은 경우 아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처음 나온 자료여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도 제가 다양하게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자료예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각 유가 수준에 따라가지고 뭐 배럴당 몇 달러, 뭐 110, 90, 70였나 하여튼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일반 ICE 내연기관차와 EV 전기 차량의 어떤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근데 이게 페이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조금 없이 그냥 순수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이 프리우스가 있어요. 프리우스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싸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들 반신반의하시고 못 믿으셨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드디어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비아디 아토 2, 3천만 원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포티지 내연기관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시대가 됐으니까 이미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이 가격 경쟁력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차를 생산할 때 비용조차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 생산 비용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는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거겠죠. 과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언제 수요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질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봐요. 뭐 중국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비아디 가지고 되게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도 비아디와 우리나라에서 붙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참 이제 전기차 붐이 불 때 테슬라가 뭐 전 세계에 아무리 비싼, 그때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해가지고 막 배터리 가격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도 시장 점유율을 찾아와야 되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를 다 쓸어갔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다 쓸어갔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최근에 그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얘네들 얼마나 힘들면 증자를 할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 그때 좀 다르게 해석했죠. 얘네들 지금 2차전 준비하는 거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배터리 살려고 준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루시드 리비안이 새 제품을 만들고 생산량을 2배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딱 지금 이 시점에. 게다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리 더 이상 보조금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보조금 주지 마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한번 딱 살아붙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탄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올해 2025년 기준이다라고 지금 표에도 나와 있고, 그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투자하시려면 지금 오히려 강력한 투자지, 지금은 도망갈 시점은 전혀 아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 봅니다. 뭐 앞에서 쭉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인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화웨이의 휴대폰이 생산량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애플의 판매량을 이겼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짜 그거 가지고 무서워야 될 시기가 어디다?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뭐 한 10%를 차지한다, 뭐 20%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 게 보이는 그 시점쯤 됐을 때 걱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 이 똑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갖다 봐요. 뭐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올해만큼은 캐즘은 끝났다. 캐즘이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캐즘은 끝났고 이제는 뭔가 반격을 한번 노릴 시기가 됐는데, 주변에서 일단 아직까지 아무도 비아디 차가 배에 떠 있어요. 아직 배 타고 있어요. 못 내립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비아디 차 산 사람들의 이 인도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못 팔고 있어요. 중요한 건 못 팔고 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판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비아디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는데 사람들이 일본에서 꽤나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아디가 언제까지 몇 대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게 못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만만한 도요타가 보이는 거죠. 도요타보다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 라고 하면서 도요타를 이겼다라는 기사를 엄청 냅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딱히 그렇게 전기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기업은 아니죠. 네, 보통 이제 여기는 하이브리드 이쪽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애 잡고 이겼다. 뭐 도요타는 사실 네임밸류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일본 본토에서 뭐 도요타를 이겼다. 누가 보면 자칫 잘못, 그자 잘못 보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비아디가 엄청나겠는데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참 저는 비아디가 되게 걱정돼요. 비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걸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회사 리스트에도 비아디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나머지 90몇 %는 다 망하고 비아디는 괜찮을 거라 봤는데 비아디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차전지 업황 전망을 위해서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판매량이 증가해야죠.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본토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가 많이 되는지를 일단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중국의 뭐 판매량 이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판매량,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 얼마나 다시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대장은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오히려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 어쨌든 실적이죠. 실적. 근데 중국을 뺀 실적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중국은 당분간 보조금 줘가지고 비아디로 승부를 걸 거기 때문에 중국을 이겨먹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일단 우리가 요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반등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소규모의 반등은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을 하고 나서 수급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지금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심리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지금 더 이상 막 내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닥이어서 제가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2차전지주 매수하실 때 그때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그때 매수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뭐라 생각하셨습니까? 아, 2차전지는 우리나라를 이끌 업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투자해야지, 10년 투자해야지 라고 들어가셨는데, 자, 지금 2,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손실이 커져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당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오히려 저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모아가시면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전지 시장에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인가요? 일단 항상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수많은 업종, 수많은 테마들을 봐온 결과로서 원래 잘 하던 애들이 거의 잘 해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위주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최근에 또 포스코는 야 이게 사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한 2, 3년 동안 시장이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기사로 많이 때리고 막 엄청 욕을 했죠. 당장 여긴 너무 고평가고 망해야 되는, 거의 망해야 되는 업종 취급을 계속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그냥 모든 이제 공격을 다 맞아가면서 꾸역꾸역 이겨내가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려고 막 광산에도 투자하고 뭐 염수 뭐 이쪽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기업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늘려온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먹힐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안전하게, 묵직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사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네,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까지 분할로 하느냐? 최소한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이번 3월달, 3월달 내면 아마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나겠죠. 그럼 이제 분명히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월달, 최대한 3월달 내에 이제 최대한 빨리 뭐 분할 매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업황의 정치적 이슈가 큰 트리거로 작용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참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런 제일 큰 이유가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우리가 또 아까 일부에서 잠깐 다뤘지만 관세, 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항상 뭔가 나와가지고 이 관세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괴롭히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관세 이슈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제 우르르 막 관련 회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협상 테이블 앉을 사람이 없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이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든 유지가 안 돼서 다른 분이 뽑히든지 간에 어쨌든 헤드쿼터가 빨리 좀 생겨야지 우리나라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먹였을 때 딱 가가지고 뭐 삼성이든 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만 수십 명씩 쫙 데리고 경제 사절단으로 딱 미국 가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전 산업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좀 빨리 분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